제가 어제 유튜브 영상을 올렸는데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하나 해주신 게 있어요. 닥시님이 연명치료에 대해 얘기한 영상을 보고 엄마의 연명치료를 안 하겠다고 하고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말기 암 환자에게 뭘 해줘야 할까요? 엄마 앞에만 가면 입이 굳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신데 그 정확한 상황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연명치료에 서명을 하신 거 보니까 뭔가 이제 좀 호전 가능성이 없는 이제 그런 상태의 가능성에 이제 도달해 가는 것 같고, 이렇게 어머니를 보면 별로 할 말이 없다, 굉장히 고통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민감한 주제여서 제가 요 특수 케이스에 대해서 뭐 상담을 해준다는 느낌보다는 이런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제가 많이 경험했으니까 의사로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고민거리에 대한 것들을 한 15가지 정도를 정리했는데 간략하게 빠르게 하나하나의 논점들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뽑으면 연명의료계획서에 동의를 한 환자 및 환자 가족이 암 환자의 임종을 함께하면서 생각해야 할 것들이라는 주제로 15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내과 전문의이고 내과 전공의 생활을 하면서 내과 전공의 생활을 할 땐 여러 과들을 돕니다. 호흡기 내과를 돌 때는 폐암 같은 게 진단되는 환자분들을 뵙기도 하고, 소화기 내과를 돌다 보면 위장이나 간암 이런 거에 진단되는 분들, 혹은 담도암, 췌도암 진단되는 분들을 많이 뵙기도 하고, 그런 분들을 수술과에 보내서 수술하기도 하고 조직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본인 및 가족들에게 설명해 드리기도 하고, 종양내과를 돌게 되면 종양내과에는 이런 암 환자들 항암할 때 보통 오거든요. 그런 항암하는 환자들 혹은 조금 복잡한 암들을 진단을 위해서 종양내과에 처음부터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조직검사를 어떻게 할지, 그 조직을 어떻게 얻어낼지를 결정하고 암이 어디까지 퍼진 상태인지 그 전이를 결정하고, 전이가 먼저 발견됐으면 그 원발암이 뭔지 역으로 찾아가는 과정 등등, 이거를 또 본인에게 설명하고 본인 가족들에게 설명하고 이런 과정들을 많이 해왔는데, 제가 세월을 많이 살고 나이가 엄청 많아서 누구에게 조언을 해줄 입장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적진 않지만 그래도 병원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수도 없이 셀 수 없이 많은 경험을 했고 많은 보호자분들과 상담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간접 경험을 좀 해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누구에게나 다 닥칩니다. 이게 남의 일 같은데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그게 나에게도 그렇게 먼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에게도. 저도 저희 엄마 아빠 생각하면 그렇게 아주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의사가 돼서 참 좋다, 잘됐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제일 좋다고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어디까지 치료하는 게 좋겠고, 어떤 건 불가능하고 어디까지가 가능하고, 어떤 이런 임종 과정에 갈 때 그래도 내가 많이 경험을 했으니까 정말 무의미하게 끌고 가진 않고 어디까지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래도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제 경험을 좀 공유시켜 드리고자 본 영상을 만듭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런 연명치료, 임종 과정에 어디까지 치료할 것인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들은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그 가족 간의 상황이 다 다르고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경험과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참고만 하시지 이게 답인 건 아닙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죽고 사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결국 사람이 죽고 사는 거는 하늘의 뜻입니다. 하늘이 데려갈 때가 돼서 오라고 하면 가는 거고요. 그래도 또 살아나실 분들은 잘 사시면 그건 또 하늘의 뜻입니다. 의사가 잘해서 살려서 사는 게 아니고, 의사는 도와줄 수는 있어요. 약간의 그 기회를 조금 얻고 정말 급한 불을 끄는데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역할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좋아지는 분들은 본인이 좋아질만 해서 좋아지는 거고, 암 환자분들도 큐어 찬스가 있어서, 완치의 기회가 있어서 어떤 수술을 받고 그게 완치가 되는 건 결국 그 하늘이 기회를 주니까 사는 거예요. 운이 없게 생각되지만 큐어 찬스가, 완치의 기회가 없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죠. 너무 서글프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냥 죽고 사는 것은
저 하늘의 뜻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늘에 그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뜻을 우리는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누구를 탓하지 마세요. 진단을 늦게 했다. 내가 조금 더 미리 데려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조금 더 평소에 신경을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건강검진 시스템 하에 살고 있고 개인마다 뭐 생업이나 경제적인 상황이 달라서 그 누릴 수 있는 서비스의 환경에 약간의 차이는 날지언정 대체적으로 균등하고 그래도 이 지구 전체의 인구 집단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굉장히 축복받은 상위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고 이런 암 검진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스크린 검진은 이 지구 전체를 보면 굉장히 상위로 스크린을 하면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다 아쉬운 일들 뿐이지만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벌어진 일들은 벌어진 일들입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본인이 잘못해서도 아니에요. 죽고 사는 건 하늘의 뜻이고 하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뭐 제가 다 사는 사람도 아니고 저도 죽는 게 되게 무서울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 누구나 다 언젠가는 죽고 그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그거는 이제 하늘의 뜻인데 침착하게 잘 때가 되면 그냥 덤덤히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하늘의 깊은 뜻이 있으니까 그곳에 더 좋은 세계가 있을 수도 있죠. 먼저 가 있고 나중에 만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이 편해지겠죠. 그래서 죽고 사는 건 하늘의 뜻입니다. 누구의 탓이 아니에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치료와 요양의 개념을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말기 암 환자가 돼서 이제 임종 과정에 거의 이제 진입을 하는 단계, 굉장히 이제 기력 저하도 심하고 호전 가능성이 별로 없는 상태인 것 같지만 그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처치를 다 하려고 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의사마다도 조금씩 생각이 다르고 정확하게 답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보통 암 환자분들 말기 상태에서 흔히 조금 좀 혼동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이제 치료의 개념과 요양의 개념을 조금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으려고 하면 치료할 게 별로 없다. 그냥 요양병원 가시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금 매정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그 대학병원에서 해드리는 것들은 사실상 이제 요양 수준인 것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식사가 불가능하면 뭐 콧줄을 넣어서 콧줄로 뭐 식이를 공급한다든지 뭐 산소가 좀 고유량 산소가 필요하면 높은 분압의 산소가 필요하면 뭐 산소 처치를 해드린다든지 혹은 뭐 소변줄이 필요하면 소변줄을 거치하고 복수천자가 필요하면 복수천자를 하고 진통 조절이 필요하면 진통 조절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처치는 대학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물론 대학병원의 치료가 조금 더 세련될 수는 있는데 그 차이가 저는 그렇게 큰 대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차이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람이 안 돌아가실 분이 그 차이로 돌아가시진 않아요. 그냥 죽고 사는 건 결국엔 하늘의 뜻인 거고 어느 정도의 때가 오면 이제 치료와 요양에 대한 개념을 구분하고 더 이상 하는 것들이 치료가 아닌 순간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CT를 찍고 무슨 수혈을 하고 뭐 PICC 중심 정맥관을 잡고 뭐 알부민 투여를 하고 뭐 상급병원 소위 해서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막 적극적인 막 처치를 하지만 하나를 치료하니까 병이 2개 생기고 2개를 치료하니까 또 다른 병이 3개 생기고 3개를 치료하면 또 다른 병이 4개가 생겨요. 치료를 하는 것 같은데 치료가 아니고 점점 더 계속 악순환으로 가고 병이 더 커지는데 이 과정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를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처치를 하는 게 보호자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환자를 위한 도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내과 병동에서 일하면서 그런 경우를 수도 없이 많이 보면서 느낀 점은 그게 정말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가는 좀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내가 본인이라면 그런 치료를 원할까? 그렇게 해서 연장되고 끌고 가고 고통스럽고 그런 삶을 원할까? 내과 병동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다 보면 환자분 의식도 혼미해지고 그러면 팔다리 억제대를 하기도 하고 식사를 잘 못하면 콧줄도 넣고 호흡이 힘들면 산소 처치도 하고 그럼 이제 숨 쉬는 게 호흡수도 빨라지고 숨도 거칠게 쉬고 그 숨 쉬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숨 쉬는 분들은 우리는 숨을 편하게 쉬니까 모르지만 폐 부종이 있어서
기체 교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은 이 숨 쉬는 게 호흡수도 높고 1회 호흡 한기량도 많아지는데, 이런 호흡은 비유하자면 허들을 넘으면서 마라톤 하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는 숨 쉬는 게 아무런 일이 아니지만, 이렇게 요양 상태에 있는 분들은, 전신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은 숨 쉬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리고 숨 쉬는 근육들도 많이 약해져 있고 본인의 몸도 움직이기 힘든데 이 숨 쉬는 게 거의 마라톤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산소를 주고 하이플로 고유량 산소를 주면서 계속 그 산소 포화도를 유지한다는 게, 우리는 현대 의료에서 치료라고 하고 있지만 그게 뭐 치료가 아니다 이런 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인데 결국은 그게 또 한편에서는 환자에게 계속 그 고통의 시간을 연장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느 정도 이상에 이르렀을 때, 그 어느 정도가 어느 순간인지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뭔가 치료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선이 있는데, 그런 순간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모든 처치를 의사에게 해달라고 하면, 의사는 또 적극적인 치료 거부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런저런 방어 목적의 치료들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게 환자에게는 고통이 됩니다. 제가 그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면 보호자분들은 그게 도움이 되고 조금이라도 낫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걸 한다고 생각하고 치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의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시간 끄는, 어쩔 수 없이 해달라고 하니까, 일종의 이 의료도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조금 시간을 끌 수 있는 처치들을 해드리는 거고, 결국 멀리서 보면 고통을 받고 있는 분은 환자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보호자분들은 그 상황을 인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없고 모르니까요. 의사들이 볼 때는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무슨 이득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보호자가 해달라고 하고 담당 주치의사는 또 어쩔 수 없이 해드리는 거고,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치료와 요양의 개념을 좀 구분해야 되는데, 더 이상 치료적으로 큰 이득이 없는 상황에 있을 때는 적극적인 요양 세팅으로 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 결정은 이제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 그 요양 세팅에 가서 우리는 확실하게 고통 없이 편안하게 해달라는 거를 가족끼리 다 상의를 하고 연명계획서를 쓰고 담당 주치 의사와 충분히 면담을 하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해줄 수 없는 게 있거든요. 해줄 수 없는 건 치료고 해줄 수 있는 건 요양이에요. 남은 기간에 현실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 고통 경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치료가 되는 건지, 이게 치료긴 한 건지에 대한 거에 확실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일반인들은 그 이해가 매우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 담당 주치 의사와 좀 상의를 해서, 원래는 설명을 많이 해주실 텐데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경우가 보통은 많은데, 현실적으로 요양이 필요한 단계인지 상의해보고, 현실적으로 요양이 필요한 단계이면 치료적 이득이 없으면 적극적인 요양 세팅으로 가는 게 저는 더 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분한테 그게 더 이득이에요. 이득이 없는 고통만 늘어나는 처치가 계속되는 모습을 보면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연명치료 중단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 걸 제가 항상 보호자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립니다. 연명의료 계획서를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뭐 말기암 환자 전이가 많이 진행되고 호전 가능성은 없고 사실상 완전히 치료적 기능이 없는, 생명을 연장만 하고 있는 연명치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 흔히 이해하기 쉽게 뭐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끼고 있는데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이제 그런 상태를 가정해 볼게요. 그런 치료를 끝까지 다 했던 분들, 그러면서 이제 심정지가 나면 막 심폐소생술까지 하고 뭐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임종하면 환자분을 보내드리게 되는데, 이런 걸 다 경험한 가족들이 나중에는 보통 다시는 그걸 안 합니다. 왜? 한번 해보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 고통이고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병동에서 주치의로 일하다 보면 어떤 보호자분들은 이런 연명 계획서를 작성할지 뭐 이런 거를 상의를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면, 우리는 중환자실 치료 절대 안 할 거예요. 투석도 절대 안 할 거예요. 인공호흡기 절대 안 할 거예요. 그런 연명치료 절대 안 합니다. 라고 가족들이 아주 손쓰레를 절대 안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보통 어떤 경우냐면,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일부 그 경험을 해본 사람이 있으면은 안 한다고 합니다. 한번 해보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할 게 아니라는 거를 한번 해보면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저 같은 내과 주치의사들은, 내과 전문의는 이런 거 이제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저도 병동에서 일하는 제 친구들이랑, 친구 의사들이랑, 혹은 뭐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간호사 선생님들 뭐 이렇게 가끔씩 얘기를 해봐요. 우리도 죽을 때가 되면 이 정도까지 치료를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다들 이런 업계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는 여기까지, 우리 부모 안 한다, 나 여기까지 절대 안 한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너무 일반화하진 말고요. 이런 이제 연명에 가까운 이런 치료들이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알만한 사람들이 볼 때 그 실제 세계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해본 사람들은, 일반인도 한 번 경험을 해본 가족들은 다시는 안 한다고 하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보호자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미리미리 잘 드려서 이 끝까지 끌고 가도 어차피 해결이 안 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냥 어느 순간 정리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충분히 미리 협의가 잘 돼서 연명계획서를 미리 써놓고 임종 과정에 진입하고 호전 가능성이 없을 때 이제 연명치를 중단하자 해서 환자분이 이제 임종 과정을 진입하게 되면, 그리고 임종하셨을 때 와, 이렇게 편안하게 보내드리기 잘했다 하는 가족들도 있지만, 그조차도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냥 조금 더 해드렸어야 됐나? 우리가 너무 빠르게 포기를 했나? 하면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항상 미리 말씀드립니다. 연명의료계획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는 하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의사로서 경험이 많고 경험이 없는 환자분들께 강하게 레코멘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그냥 선택지를 균등하게 줘서 알아서 선택하세요라고 하기보다는 의사로서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강력하게 레코멘드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종 결정은 물론 본인이 하는 거지만, 저는 보통 연명치료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서 후전 가능성이 없고 크게 이득이 없는 상황에서 연명치료를 하지 말자,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인 점은 항상 미리 충분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죽음이라는 거는 어쨌든 되게 공포스럽고 불행하고 뭐 서글픈 일이잖아요. 태어나면 전 되게 회의론자라서 그런지 나이가 들고 살다 보면 참 서글픈 일들만 계속 일어나는 게 우리의 삶인데, 그게 어쩔 수 없이 좀 서글픈 일이라는 거는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더라도요. 네 번째, 중환자실 치료는 가족들을 위한 시간. 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가끔 말기 암 환자들이 중환자실에 입실해서 치료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과계 주치의로 일하다 보면 중환자실에 입실하는 환자분들을 볼 때 탈출구가 보이는 분이 있고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탈출구가 보인다는 거는 요거, 비록 중환자실에 입실했지만 요거를 치료를 잘 해드리면 좋아져서 걸어 나가실 수 있겠구나, 언젠간 태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고,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분은 돌아가시는 거 말고는 중환자실을 나갈 수 있는 길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중환자실까지 왔다는 얘기는 환자분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희망하는 거고, 그 상황에서 포기를 하면 안 되고 의사도 끝까지 포기를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탈출구가 좀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폐암으로 쳐볼게요. 폐암인데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하고 양쪽으로 전이가 있고, 거기다가 뭐 폐렴까지 막 심하게 생겨서 그 외에 다발성 장기부전까지 진행되고 있어서 인공호흡기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뭐 이런 상태다. 이런 상태로 이제 중환자실 입실하면은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다르긴 하겠지만, 돌아가시는 거 말고는 거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족들이 원해서 중환자실 입실하면 뭐 의사는 중환자실 입실 자체를 뭐 거부권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여건이 병실이 있고 뭐 어느 정도는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면 뭐 항생제 쓰고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굉장히 강한 세팅을 해서 억지로 생명을 유지하고 하긴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뭘 하고 있는 건가, 이게 아무런 이득이 없고 내가 이렇게 환자에게 고통만 주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이런 처치를 해도 되는 건가라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면서 제가 느낀 결론은 뭐냐면, 결국 중환자실에 이런 상황의 입실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의미가 있냐면, 가족들에게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약간의
그 마음의 죄책감을 좀 덜어드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가끔 요즘에는 이제 4기 암 환자분들도 꽤 오래 사신단 말이에요. 기대여명이 꽤 긴 경우들이 있고 일상생활 다 하고 그런 경우들이.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제 입원하고 중환자실로 빠르게 가서 인공호흡기 끼고 막 이렇게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그것도 이제 올 것이 온 거지 그 누구의 잘못은 아닌데, 이런 경우에 뭐 아들이 뭐 미국에 있고 캐나다에 있고 이러면 이제 입국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가족들이 조금만 좀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우리 올 때까지만 좀 살려달라. 그래서 중환자실에 입시를 하고, 중환자실에 한 번 입시를 하면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을 하면 요건이 되면 이행을 시작할 때는 이미 시작된 연명 장치를 중단할 수도 있어요. 위드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공호흡기 뺄 수 있거든요. 있는데 법적으로 그게 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런 연명 장치를 빼면 이제 바로 돌아가시는데 하는 게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거든요. 의사로서도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무의미한 중환자실 치료가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가족들에게 좀 시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일반 분들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가족과 헤어져야 될 시간이 이제 닥친 건데 이거를 뭐 늘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럼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달고 뭐 일주일, 한 2주일 정도 있다 보면 매일매일 면회를 오게 되시고, 면회를 하고 그거를 계속 경험을 하다 보면 일반 분들도 이제 더 이상의 치료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정말 고통을 드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이제는 편안한 곳으로 보내드리는 게 오히려 더 효도인 것 같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치료를 하는 게 효도고 포기하지 않는 게 효도고, 포기를 하면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고 자식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고 불효라는 생각을 했지만 보내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경험이 없는 일반 분들도 몇 번 보다 보면 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중환자실의 치료 시간이 없이 그냥 갑자기 상황이 나빠져서 일반 병동에서 그냥 포기를 하고 임종하게 되면 가족분들이 아마도, 제 생각인데, 뭐 큰 죄책감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좀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냐. 가족들 의견이 달랐던 가족들 간에 뭐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 이제 중환자실의 환자분 자체로서 볼 때는 아무런 이득이 없이 입시라는 경우는 꽤 있는데, 이런 경우는 결국은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 임종하시는 환자분이 가족들을 위해 시간을 좀 주는 거구나. 조금 더 생각할 시간, 마음 정리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 조금 더 중환자실에서 살아 계시는 거구나. 의사인 나는 그런 효과를 위해서 가족들에게도 좀 생각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결국 이런 일을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나름 또 있다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호전 가능성이 없는 중환자실 체류는 결국 가족들을 위한 시간이다. 생각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처치다. 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고요. 5번째 주제입니다. 연명 중단은 확실하고 깔끔하게 번복 없이 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동의. 연명치료 중단을 할 때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을 하는데요. 우리 연명의료 계획서 어디까지 안 하겠다. 뭐 에크모 안 한다. 인공호흡기 안 한다. 수혈 안 한다. 투석 안 한다. 뭐 등등이 있습니다. 승합제 안 쓴다. 뭐 그건 개별 항목으로 쓰기 나름인데요. 한국에는 안락사가 없습니다. 일부러 환자를 돌아가시게 하진 않아요. 연명의료 계획서라는 건 임종 과정에 있고 호전 가능성이 없을 때, 사실상 이제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일 때 호전 가능성이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생명 연장시키는 상황이 되면 치료적 기능이 없는 건 중단할 수 있다. 이게 연명의료 계획서의 작성에 의한 연명 중단인데요. 제가 이제 전공 1년차 때 조금 개팍하신 신장내과 교수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래도 그렇게 경험이 많은 교수님들의 그 괴팍한 한마디 한마디가 그래도 지금은 제 뇌리에 박혀서 하나하나의 경험과 교훈이 됐는데, 연명의료 계획서를 되게 복잡하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뭐 어디까지는 하고 뭐는 안 하고 어떨 땐 하고 뭐 어떨 땐 안 한다. 뭐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럼 당직 시스템으로 넘어가면 이게 이해도 안 되고 되게 복잡하게 되고, 어디까지는 또 하고 어디까지는 안 한다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이 되는데, 어차피 연명의료 계획서가 작동되는 시점은 환자분이 거의 임종에 가까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은 간결하고 깔끔하게 매정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안 하기로 했으면 그냥 깔끔하게 다 안 하는 게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수혈도 하지 말고 승합제도 쓰지 말고 안 하기로 했으면 연명의료 계획서에 의한 그 연명 과정에 이제 환자가 임종 과정에 진입을 했다라는 판단이 드는 순간
이제 정말 돌아가시는 단계로 들어갈 때는 확실하게 그냥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어렵죠. 고통스럽죠.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버텨야 되는 과정인데 그거를 애매하게 마음 약하게 하면 결국은 더 많은 고통을 얻게 되는 것은 환자 본인입니다. 환자분이 고통을 얻어요. 그래서 가족들도 결국 이런 결정을 하고 나면 나중에 좀 죄책감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환자 본인이 그런 결정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환자 본인이 그런 결정을 확실하게 해주면 가족들도 좀 죄책감을 좀 덜 얻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연명의료 계획서를 잘 작성을 해놨어도 실제 상황에 닥쳤을 때 이걸 번복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 정도가 아니고 거의 절반 이상일 수도 있는데요. 연명의료 계획서를 본인이 작성을 해놓기도 하고 사전 연명의 형식으로 혹은 이제 임종 과정에 거의 들어왔다고 생각 싶어서 혹은 대학병원에 입원할 때 이제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을 다 해놨는데 이럴 때 우리 인공호흡기 안 하겠다 했는데 갑자기 새벽에 나빠지니까 담당 당직의가 이제 가족들한테 전화를 걸어요. 이거 인공호흡기 기관사건 해야 될 것 같은데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을 최근에 하셨던데 정말 안 할 거예요? 확실하신 거죠? 라고 의견을 여쭤봤을 때 일반 분들은 이런 경험이 다 너무 두렵고 처음이기 때문에 번복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번복을 하면 이게 뭐 철회 불가능한 계약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본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한데 결국은 가족들이 철회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게 또 철회를 하면 상황이 또 꼬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본인이 혹은 가족회의를 해서 결정을 내렸는데 순간의 선택으로 철회를 하고 그 연명치료가 시작이 되면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애매한 상황으로 계속 가게 됩니다. 결국은 다 하고 하다가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그때 또 후회를 하는 거죠. 왜 안 하기로 했는데 그때 실수를 했을까 이러면서. 그래서 연명 중단은 어디까지 하냐 안 하느냐를 뭐 어디까지가 전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안 할 거면 확실하게 그냥 매정하게 다 안 하는 걸로 하고 그 시점이 오면 확실하게 연명 중단 이행을 하고 죽고 사는 건 결국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그 상황에 닥치면 보통 분들과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진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레커멘드를 해드리고 싶고요. 6번째, 내가 환자 본인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가족들이 환자 치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막 선택을 하면서 끌고 가는 거는 환자분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게 저걸까라는 생각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식들이 스스로 내 이기적인 내 마음을 위해서는 아니지만 어떤 스스로의 약간 죄책감,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해드리지 못한 게 너무 많아서 그 죄책감에 뭐 청개구리 이야기도 그런 거잖아요. 다 슬픈 이야기들인데 그동안의 죄책감 때문에 조금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 부모의 이득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거를 막 고통을 주려고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만 결국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땐 그게 도의라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해드릴 수 있는 걸 해드리는 게 어떤 도의적인 죄책감을 경감하기도 하고 해드릴 수 있는 도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의학적으로는 메디칼리 환자분한테는 손해인 처치들만 남아있는 상황, 무의미하게 끌고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항상 결정을 할 때는 내가 지금 누워있는 환자 본인 입장이라면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가? 여기서 그만하고 고통 없이 임종 과정을 가고 싶은가? 아니면 할 수 있는 모든 처치 막 여기서 다 하고 싶은가? 나라면 저런 치료 받고 싶은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결정을 여러분이 해 주셔야 되는 거지 본인이 하고 싶은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 결정이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은 환자의 보호자로서 환자분의 이득을 위한 그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분입니다. 7번째, 의식이 남아있는 시간을 소중하게. 이렇게 뭔가 말기 상태가 될 때 제가 아까 뭐 치료와 요양의 개념을 구분하자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치료에만 전념을 하면서 의식이 있는 남은 시간을 조금 소중하게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볼 때 지금 입원했을 때 사실상 뭐 해드릴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그게 뭐 별로 이득인지도 불명료한 상황에 고통도 많이 받고 막 그런 것들만 남아있는데 입원을 해서 요즘에 보호자분들도 한 분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병원에. 근데 환자 보호자도 간병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간병인이 들어가면 보호자분들은 면회할 때나 어쩌다가 한 명이 와서 보고 실제는 면회도 쉽지 않은데 가족이 또 여러 명인데 여러 명이 다 면회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치료하느라고 시간을 보내느라 실제로 의식이 있는 기간에 가족들이 제대로 얼굴을 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고서 이제 중환자실 가서 의식도 없고 돌아가실 때쯤 됐을 때 우리 마지막에 면회하겠다. 임종 면회하는데 환자 의식 없잖아요. 답은 없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의식이 없는 순간이 찾아오고 그 순간은 그렇게 먼 미래의 일은 아니고 게다가 갑자기 찾아오거든요. 의식이 있는 그 시간을 저는 좀 소중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남은 시간에 의식 있는 그 시간을 조금 더 소중히 보내면 어떨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종양내과 환자분인데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한 99세 이런 굉장히 연세 많은 어르신이었는데 이제 말기 암 상태였는데 생각보다는 이제 기력이 괜찮은 분이셨는데 응급실로 이렇게 내원을 하셨어요. 환자분이. 제가 전공했는데 자세한 생각 안 나지만 대충의 일이 생각나는데 응급실에 내원을 했는데 사실 대학병원 응급실에 오셔서 계속 다니던 종양내과 병동에 입원을 한다 한들 사실상 이제 항암을 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치료적인 게 없기 때문에 완전 요양 세팅이라서 원래는 이제 요양병원 가세요 하고 전원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여기를 다녔던 분들이고 이게 다 안면이 있고 하면 이게 또 결국 이제 가족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병실에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냥 완전 요양 목적으로도 좀 단기 입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매정하게 보낼 수는 없으니까요. 병동이 아예 없는 병원 같으면 어쩔 수 없고 대학병원은 이제 어떤 치료적인 역할이 있는 항암하고 빠지고 이런 적극적인 처치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요양 목적의 입원을 사실 받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고령의 호플리스 입원을 하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때 보호자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가족이 좀 여러 명 있더라고요. 자녀분들이 4-5명 있고 손자 손녀까지 치면 더 많겠죠. 이번에 입원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마지막일 것 같은데 이번에 입원하면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거의. 크게 의미 없는 거 치료한다고 지금 입원하지 말고 요번 기회가 올해는 못 버티겠지만 집에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응급실에 계신데 지금이 어떻게든 집에 가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치료한다고 병원에 입원하지 말고 조금 나빠지더라도 그냥 응급실에서 퇴원해서 집으로 가세요. 집으로 가서 집으로 갈 수 있을 때 빨리 가야 됩니다. 그 환자분이 마지막 임종할 때 마지막 기회라도 집에 조금 가서 계시면 그때 가족들 다 모여서 손자 손녀 다 모여서 의식이 있을 때 마지막 인사하고 시간을 하루라도 갖는다. 그게 전 더 가치 있지.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1주일, 2주일, 3주일 좀 더 살면 물론 이제 그 가치는 좀 다른 가치긴 한데 면회도 못해. 한 일주일 있다가 의식 없어지면 의식 다 없어지고 나서 자식들 울면서 부산에서 오고 광주에서 오고 제주에서 오고 미국에서 오는데 그럼 뭐예요? 의식이 있을 때 그 하루를 더 소중하게 가족 간의 시간을 갖자. 그래서 저는 의식이 있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고 생각보다 그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가족들 간의 시간을 빨리 갖자. 자꾸 이렇게 치료에 너무 많은 허비를 하지 말자. 꼭 허비는 아니지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8번째 주제입니다. 의료진을 원망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그 또한 임종은 그냥 임종 과정일 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암 환자분이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갑자기 확 나빠지는 계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다양한데요. 그 다양한 이유들이 다 암 환자의 그냥 자연스러운 임종 과정입니다. 암 환자는 그 암으로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죠. 암 환자분이 그 자체의 암으로 돌아가신다기보다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돌아가시는데요. 흔한 원인들이 이제 낙상입니다. 골절, 기력저하 생겨서 골절로 돌아가신 경우가 많고, 골절이 생기면 이제 수술도 거의 어려운 상태고 계속 누워 계시다 보면 내과적 질환이 빠르게 나빠져서 치료를 해도 치료가 잘 안 되고 빠르게 이제 기력저하가 생겨서 돌아가신 경우가 많고, 흔한 원인이 또 폐렴입니다. 기력저하가 생기면 삼균곤란이 생겨서 식사를 잘 못하고 가래를 잘 못 뱉어요. 그래서 자꾸 폐렴이 생기는데, 폐렴이 생긴 게 의사의 잘못이 아니죠. 간호부에서 식사를 잘못 줘서 그게 목넘김이 잘못돼서 걸려서 살에 걸려갖고 폐렴이 생겼다라고 하지만 걸리는 것도 걸릴만한 사람이 걸리지 우리들이 걸리진 않잖아요. 결국은 살에가 걸려서 폐렴이 오고 이런 거는 그냥 암 환자분들의 일반적인 과정이거든요. 그 외에 혈전이 생겨서 혈전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출혈이 생겨서 출혈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항암을 하다 보면 또 암 환자분들은 면역 저하자이기 때문에
면역 문제로 감염이 생겨서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감염에 대한 치료를 하다 보면 감염에 대한 치료로 항생제를 쓰다 보면 내성균이 생길 수도 있고 항생제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시술들을 하다 보면 시술 과정의 부작용들도 생길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많은 합병증이 생기지만 그것 때문에 나빠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꼭 원인은 아닙니다. 그냥 암 환자분들의 여러 가지 임종 과정일 뿐이고 여러 가지 임종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걸렸을 뿐이에요. 계속 허들을 넘고 있고 그 허들에 언젠가는 걸리고 언젠간 걸릴 그 무언가의 허들이 걸렸을 뿐인 거고요. 누군가는 잘 넘어서 겨우겨우 고비를 넘기고 꽤 오래 생존하시는 분도 있고 누군가는 초반에 너무 어이없게 일찍 임종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게 누구의 잘못은 아니에요. 여러분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의 탓도 아닙니다. 죽고 사는 건 하늘의 뜻이고 그 상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처치하고 도와드리는 같은 편이에요. 적이 아니거든요. 예전에 암 환자분이 이제 거의 말기 상태인데 의미 없이 심폐소생술도 보호자분들이 해달라고 하면 연명의료계획서가 안 돼 있으면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는데 의사 입장에서 저는 제일 자괴감이 들 때입니다. 아무런 이득이 없고 아무런 호전 가능성이 없는 암 환자분의 말기 상황에 심폐소생술을 중환자실에서 하고 있으면 정말 돌아가시는 분 마지막에 너무 고통드리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심폐소생술을 할 때도 가족들이 의료진에 대한 적대심을 갖고 중환자실 밖에서 심폐소생술을 할 때 산소 제대로 들인 거 맞냐, 가슴 압박 제대로 한 거 맞냐, 약이 제때 안 들어간 거 아니냐, 굉장히 불신으로 저희를 원망했던 분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제가 그때 그 보호자분께 말씀드렸었는데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편이고 우리도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저희를 그렇게 원망하지만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면 언젠가 이해하시겠죠?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그 보호자분은 이해를 못하시고 굉장히 적대적이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아마 지금쯤은 이해를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 보호자분의 다른 형제분들은 또 저희를 그래도 이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다행이긴 했는데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적이 되기도 합니다. 적이 되기도 하는데 저희 적이 아니에요. 환자분이 나빠지기를 누구도 바라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를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자고 할 뿐인 거죠.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치료가 아닌 단계가 10번입니다. 치료가 아닌 단계가 있고 이 단계가 어느 단계일지 주치의와 좀 상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간암이다. 그럼 간경화가 오면 혈관 안에 있는 어떤 단백질들이 다 빠져나가고 삼투압 같은 게 유지가 안 돼서 혈장 물질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복수로 차죠. 혈관 안에 있어야 될 그 액체들이 피임물들이 다 그냥 복수로 나가고 복강 내 물이 차면 복수천자를 하겠죠. 혈관 내에 이제 피가 제대로 남아있지 못하니까 혈압도 떨어지고 혈압도 낮고 간신증후군 이래서 콩팥으로 가는 혈액량이 부족해지고 콩팥도 기능이 떨어집니다. 털리프레신 쓰고 이렇게 알부민 주고 계속 하는데 잠깐 좋아지는 것 같지만 그때뿐이지 결국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계속 콩팥도 나빠지죠. 콩팥이 나빠지면 또 혈압도 떨어지고 하니까 수액도 주고 알부민도 주고 드린다고 하다 보면 폐에 물이 차기 시작해요. 자꾸 폐에 물이 차면 또 흉관을 꼽아요. 폐에다 물 뺀다고. 폐에다 흉관 꽂고 폐부종 있고 숨쉬기 힘드니까 산소 달고 산소 다는데 또 안 되면 하이플로우 달거든요. 하이플로우 달아놓으면 당직돼. 환자분 완전 그냥 만신창이 되어 있고 그냥 고통만 받는 상황인데 하나 고치면 병 2개 생기고 2개 고치면 병 3개 생기고 3개 고치면 병 4개가 생겨요. 결국은 원인되는 그 무언가가 해결이 되지 않고 그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인간이 이제 무너지는 성을 이렇게 잡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어느 정도 상황이 진행되면 치료가 아닌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가 어느 정도일지는 이제 일반인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주치의랑 잘 상의를 좀 해보는 게 좋습니다. 언제가 환자가 고통이 없는 때냐, 어디까지만 하면 되겠냐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중단의 시점을 좀 잡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에서 의료법상 의사는 치료 거부권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환자분이 입원을 했고 치료를 희망하면 원하면 해드리긴 하거든요. 근데 의사는 이게 직업이잖아요. 직업인으로서 어느 정도 책무가 있고 보호자가 해달라고 하면 해드리긴 해요. 근데 그런 처치들이 의사는 해달라면 해드리는 어떤 직업적인 일일 수가 있고 결국 환자분은 그 프로토콜에 들어가면서 고생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9번, 10번, 11번은 대체적으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이랑 중복이 돼서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의사는 환자분의 적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결국 적으로 생각하고 긴장도가 높아지면 손해보는 건 환자거든요. 의사는 보호자분들이나 환자분이 적대적으로 행동을 하면 뭐 요즘에는 소송 분쟁도 많으니까 이런 소송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방어적인 진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잘못은 아니다라는 거를 입증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 굉장히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건 꼭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약간의 위험성이 있더라도 근데 안 하게 되죠. 왜? 하다가 잘못되면 다 뒤집어 쓸 것 같으니까. 혹은 뭔가를 굳이 CT를 찍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CT를 찍어버리고. 왜? 더 확실하게 하려고. 사실 의료 현장에서 100%라는 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긴장도가 높으면 더 확실한 이 프로토콜을 더 진행할 수밖에 없죠. 그런 프로토콜을 적당히 꼭 하진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생략을 못 하게 됩니다. 왜? 다 뒤집었을까 봐. 예를 들어서 뭐 간경화 환자가 뭐 흉수가 차갖고서는 숨쉬기가 너무 힘든데 밤에 좀 흉수천자를 해드리면 숨쉬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서 해드리고 싶은데 이 긴장도가 높으면 안 하게 돼요. 왜? 간경화 환자분들은 예를 들면 뭐 간암이고 간경화가 왔으면 보통 간 기능이 안 좋으면 혈소판 수치가 되게 낮아요. 그리고 출혈 경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 혈장의 응고인자들이 간에서 뭐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출혈 성향이 굉장히 강한데 흉수천자 하다가 여기도 혈관들이 다 조금 있는데 보통은 그런 일이 안 생기는데 출혈 경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자칫하다 조그만 혈관 건드리면 그냥 출혈이 안 멈추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그 출혈 때문에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출혈 경향이 있는 환자분들은 그런 작은 출혈도 무섭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호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거 흉수천자 하다가 출혈 생겨서 돌아가신 거 아니냐. 이거 의사 잘못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도 결국 그 암 환자분의 그냥 수많은 임종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암 환자는 암으로 안 돌아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혈전 경향이 생기고 출혈 경향이 생기고 출혈 이벤트로 생기거든요. 간암 환자가 난데없이 위장 출혈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뭐 식도 출혈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래요. 흔히 있는 일들인데 그게 맞지? 왜 간암 환자인데 딴 것 때문에 돌아가셨냐? 뭐 위장 출혈 생긴 거 의료진이 잘못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죠. 보통 사람도 가끔씩 출혈이 생길지언정 스스로 그 출혈이 멈추고 이 출혈 경향이 높은 분들은 출혈이 안 멈추고 그런 문제가 더 잘 생기고 결국은 이제 수많은 임종 과정 중에 한 가지의 원인이 어디엔가 얻어 걸리는 거지 누가 잘못이 아니거든요. 제가 뭐라 그랬죠? 죽고 사는 건 결국 하늘의 뜻이에요. 이게 뭐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닌데 환자 보호자와 의사의 긴장도가 높으면 의사는 방어적으로만 합니다. 뭐 꼭 해드렸으면 지금 좀 편한데 안 하고 싶어지고 다 뒤집었을까봐 또 불필요하게 자꾸 이런 검사를 남용하게 되고 왜? 소송 문제 생길까봐 결국은 손해는 또 환자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치의사는 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치의사랑 같은 편이기 때문에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환자분에게 최대한 고통이 없이 적당한 선에서 향후 치료 계획을 세울지를 잘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좀 남은 것들은 빨리 할게요. 12번째, 적극적인 고통 경감에 대한 고민. 저는 적극적인 고통 경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고 할 수 없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할 수 없는 일들은 있거든요. 뭐 이걸 치료를 한다, 뭐 원상태로 돌린다. 치료는 불가능하지만 고통은 확실하게 경감을 시켜드릴 수 있어요.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해서 확실하게 고통 경감을 해드릴 수 있고 적어도 막 죽을 듯이 아픈 NRS 7.8점 9점의 통증을 NRS 2점 3점 정도의 통증으로 낮춰드릴 수 있고 너무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을 충분히 진통 조절을 해드려서 밤에 충분히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잠깐 조금 진통제를 굉장히 세게 써서 돌아가시진 않더라도 조금 주무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참 잘 잤다고 너무 개운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식도암 같은 거 있는 분들은 뭐 이게 아파서 못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구강 내막 구강염증도 생기고 식사하기 전에 진통제를 적절하게 처치를 해드리면 고통 없이 그래도 식사를 좀 맛있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고통에 대한 처치들은 의사들이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해드릴 수 없는 건 있지만 그래도 인간이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고통 없는 처치에 대한 것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걸 좀 좋아합니다. 근데 이것도 주치의사와 환자 보호자, 환자 이런 그 관계가 좀 신뢰관계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런 고통 없게 하는 그런 진통제 약제들도 환자분을 조금 이제 좀 가라앉게 하기도 하고 좀 주무시게도 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또 하나의 어떤 또 사망 원인을 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갑자기 흡인이 돼갖고 산소포가 더 떨어져서 갑자기 돌아가신다든지 뭐 등등의 일들이 생기는데 결국은 그게 다 생길 만한 일들이니까 생기는 거지 누구의 잘못은 아닌데, 그래서 환자 보호자분과의 그 관계가 충분히 돈독하지 않으면 진통제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써드리지 못하고 환자분들이 굉장히 그냥 애매하게 고통을 계속 그냥 겪으면서 지내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런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고통은 그래도 확실히 없게 해드릴 수 있는 건데 왜? 13번,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다 떠나면 약간의 순서의 차이일 뿐. 저도 뭐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입장은 못 되는데요. 우리 모두 다 언젠간 죽고 순서도 없고 그게 언젠지 모르고 그리 먼 미래의 일도 아니에요. 너무 서글프게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4번, 부자의 임종과 가난한 집의 임종의 차이를 느꼈던 게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되게 유복한 집인데 폐암이 진단이 된 거예요, CT상에서. 유복한 집은 근데 어르신이 막 99세예요 예를 들면. 그럼 유복한 집은 조직검사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이 진단이 된다 한들 그 조직검사를 한다는 얘기는 조직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치료를 한다는 건데, 어차피 고령의 환자분들은 수술을 할 것도 아니고 항암 치료를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할 게 아니라면 진단을 할 필요 자체가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직검사도 안 하겠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집들의 경우는 가끔 똑같은 상황일 때 조직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주치의가 세팅하기 나름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경제적인 목적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주치의사가 보호자랑 상담을 어떻게 하느냐의 역량인데, 제가 예전에 있었던 경우는 좀 가난한 집의 경우는 병원비가 엄청나게 큰 문제거든요. 병원 비용도 있는 집에서는 모르겠지만 없는 집에서는 그게 큰 문제인 경우가 있는데, 암 환자분들은 산정특례 등록을 하면 본인 부담 부분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치료에 대해서는 어차피 항암을 하거나 뭐 수술을 할 건 아니어도 그 암에 대한 암 상병 받을 목적으로 조직검사를 좀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산정특례 등록을 해드리고 그 상태로 이제 요양병원 전원을 가면 그 산정특례를 갖고 그 치료를 한다는 목적으로 뭐 조금 혜택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요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은, 의사는 어떤 전 플래너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디까지 진단하고 어디까지 치료하고 이걸 어떻게 세팅을 해나갈 것인가를 그 가족관계, 경제적인 상황, 심지어는 실비보험 가입 유무, 뭐 가족들이 한국에 있나 미국에 있나, 매일 모시고 다닐 수 있나, 본인의 의지는 어느 정도 되나 등등, 이걸 다 고려를 해서 치료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가족들이 간병 못하거든요. 저는 가족들이 간병 못하는 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간병 굉장히 힘들거든요. 가족들이 간병 못해요. 그 암 환자 간병 앞에 효자 효녀 없다 이런 말이 있고, 종양내과에 있는 이런 그냥 약간 은어 같은 건데, 실비 많은 효자 없다 뭐 이런 은어도 있습니다. 오히려는 경제적인 그런 실비가 훨씬 더 중요하기도 하고, 그만큼 이제 간병하는 게 되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 자체가 되게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집들도 있어요. 예전에 생각나는 거는 어떤 노부부였는데, 자식도 없고 그냥 노부부 둘인데, 이 어머니도 본인의 몸도 거의 가누기 거의 힘들고 병이 많아서 본인도 기대여명이 그리 길지 않은데, 남편분은 이제 빼드리든 완전히 침상에서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와상태인 환자분이고, 이제 투석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될 상황인데, 저는 이제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면 투석을 하면 이분이 일어나지 못하는 분이니까 이제 투석하는 요양병원에 누워 계셔야 되는 상황인데, 환자분은 투석 요양병원에 누워서 일주일에 3번 계속 침대차 타고 투석실 내려가서 투석만 받으면서 살아 계신 상황이고, 보호자분은 아내가 유일한데 거동도 거의 힘들고 본인 몸도 가누기 힘든데, 그냥 투석 안 하면 한 2, 3일 살다 임종하시긴 하겠지만 결국 이제 투석도 연명치료니까 남은 시간 2, 3일을 일반 병동에서 두 분이 잘 시간을 정리를 하고 편안하게 인사하고 보내드리고, 어머니도 다 정리하고 어머니의 길을 정리하면 그게 제일 편하지 않겠냐. 그래서 어머니는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막 투석을 하기 시작하면 투석하는 분은 투석 요양병원에서 있고, 이 어머니는 거기를 다니지도 못하고 그냥, 그런데 이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면
그 요양병원에서 투석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이 환자분은 또 누가 이걸 정리해 드려야 되고, 보호자가 없는 환자는 얼마나 어떤 처치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족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돈 문제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가족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해서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돼야 된다. 그래서 뭐 부자와 가난한 사람도 좀 차이가 나는데요. 결국 죽음 앞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너무 서글퍼 하시지 마세요. 처치를 다 못 받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굉장히 유복한 사람의 임종 과정도 사실은 다 비슷합니다. 굉장히 부유한 사람의 임종 과정도 지켜보면은 마지막 가는 길은 그리 대단하지 않아요. 임종 앞에 있는 분은 다 힘없고 연약하고, 자식들은 돈 문제로 싸우고 있고, 손잡고 있는 사람은 그냥 외국인 간병 보호자, 뭐 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5번째, 남은 가족들의 돈 문제를 확실히 했으면, 뭐 얘는 다 가족들만의 다른데요. 뭐 제가 볼 때는 있는 집은 있는 집대로, 없는 집이라고 안 싸우지 않고 없는 집은 없는 집대로 싸우는 것 같은데, 이 애매한 돈 문제로 가족들 간에 좀 싸움이 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엠빵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아무래도 좀 보호자 역할을 많이 해주는 보호자에게 조금 더 파해를 줄 수는 있지만, 가끔은 이제 환자분들도 마지막 임종에 가까울 땐 힘이 없고 주 보호자에게 이제 사실상 생명줄이 달려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막 그런 게 있어요. 막 핸드폰 카메라로 주 보호자 뭐 맏아들 맏딸이 내 전 재산을 이 딸에게, 이 아들에게 다 상속하노라 라는 유언을 작성을 받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의식이 있는 상태로 다 했어도 사실은 이게 민법상으로 치면 강박 경설 무경험인 상태는 그런 상태의 이제 법률 행위라고 거의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안 보더라도 뭐 의사가 관여할 일은 아닌데요. 결국 환자분이 굉장히 기력 저하가 약해졌을 때 가족들은 또 그냥 돈 문제만 갖고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생명을 더 연장시켜 놓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잘 정리해 줄 수 있는 분은 환자 본인인데, 뭐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가족들 간에 좀 돈 문제는 좀 미리 정리를 해주시면, 그래야 그 남은 가족들이 얼굴 보고 지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좀 무거운 주제들이 있는데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런 얘기들을 좀 들으시면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좀 많이 해봤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영상도 주기적으로 종종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계속 주행을 하시려거든 주행차로로 내려오십시오.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